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배악질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하루하루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림이 나왔죠. 대구에서 윤당선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어떤 역사의 한 챕터가 이제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전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과 엮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에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후에 붙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저보고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김지아 시인에게 받은 것을 윤당선에게 베풀다. 박 전 대통령, 김지아 시인에게 받은 것을 윤당선에게 베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윤당선은 탄핵 칼잡이죠. 칼버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아주 예리한 칼잡이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데에 그 핵심적인 실무 고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윤당선이 그 김호수에게 하는 말, 야, 우리 검사라는 직업이 더럽잖아. 이 말이 아마 이 박 전 대통령 그 사법 처리랑 관계돼서 소회를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당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기는 사법 처리 사실은 반대했었다. 그런데 김순환 총장 쪽과 그쪽에서 사법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일단 특검으로 넘어갔으면 그게 다시 정규 검찰로 넘어오는 것을 반대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반대하고 특검에서 다시 정규 검찰 넘어오는 거 반대하고 이거는 녹음 파일에 남아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왜곡을 하면 좀 다르게 왜곡을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맥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거는 사소한 혹은 디테일에 관한 문맥이고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탄핵 칼잡이로서 박 대통령을 실제로 그 곤욕을 치르게 한 그 실무적 작업, 실무 법리적 작업을 한 핵심이죠. 둘이 만나서 윤당선은 박 대통령한테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취임식에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 가능하면 참석을 하겠다. 또 윤당선은 서울의 병원 통원 치료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경호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요. 여기서 왜 갑자기 김지아가 나오냐. 김지아 시인이 이제 2012년 12월에 사실 김지아 시인과 박정희 대통령은 악연이죠. 김지아 시인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그 포지셔닝인데 그분이 박근혜 대선 후보 그 당시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상징 연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세가 좋았습니다. 카톨릭 세가. 그러니까 DJ 때 엄청 신도수가 불었고요. DJ가 카톨릭 신자니까 그 바람을 타고 또 노무현 때도 계속 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지금보다 아마 열성 신도수가 2배 이상 될 겁니다. 500만 이상 됐었습니다. 거기서 그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 중에 이걸 보고 원래 문재인 찍으려고 했다가 안 찍는 사람 그래서 기권해 버리는 사람이 50만 그다음에 문재인을 찍으려고 했다가 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한 100만 그래서 한 150만 표 즉 박 대통령의 승리를 이뤄냈던 그 150만 표가 사실은 그 2012년 12월에 그 김지아 시인이 주도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150만이라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냐. 네,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2년 12월에 그 김재하 시인, 그 다음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맨 왼쪽이 그 김영주 토지문학관 관장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셨고요. 사학과에서 그 고려 시대 불교 예술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가끔씩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그 활달하고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김재하 시인을 보호하고 완성시켜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영주 관장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그때 부산에서 강연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그 원주 상가에 갈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상가에 들려서 없는 돈에 50만 원을 내고 김재하 시인은 제가 안 찾아뵙고 그러고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주에서 부산까지 저녁 6시 반이면 이제 저게 시작되는데 뭐라 그러죠? 이제 강연이. 그래서 무려 12만 원을 주고 원주에서 오송까지 택시로 달렸습니다. 제가 달려본 택시 중에 제일 오랜 택시를 달렸어요. 한 120-30km 달린 것 같아요. 이 그림만 가지고는 왜 150만 표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여기 김영주 관장이 지금 박근혜 후보의 오른편에 앉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오른편이고 저 김재하 시인 저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컷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날 김재하 시인 아주 심사가 복잡했었습니다. 심사가 제가 이따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그 전날 김재하 시인과 박 후보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순조롭지 않을 수 있는데 사고 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김영주 관장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박 후보는 이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오신다 그러고 분명히 꼬이면 아침에 꼬일 것 같아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에 이제 기차를 타고 9시쯤 내려서 다시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김영주 관장님이 왜 오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가기로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거 대형 사고 났구나. 김재하 시인께서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계속 항우 우울제 그다음에 정신분열 이런 쪽에 정신 질병에 관한 약을 드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보통 이제 이런 정신질병을 앓는 사람도 연세가 많이 올라가시면 정신질병의 병적 요소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약을 덜 먹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드셨다고요. 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본인이 이렇게 딱 통찰을 하는 어떤 필이 딱 꽂히면 그것에 의해서 엄청나게 노여워지시고 분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형 사고 났구나, 뭔가 꼬였구나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는데 결국 김재하 시인이 이제 죄송합니다. 박 후보에 대해서 쌍욕을 섞어서 하시면서 버르장머리가 없고 배운 게 없다 얘가 상스럽고 김재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에서 제천 사이에 있는 카톨릭 성지가 있어요. 베론. 거기 있는 지학순 주교가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지학순 주교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시를 쓰다 감옥을 드나든 놈이고 우리의 정신적 사부는 지학순 주교다. 박근혜는 지학순이라는 인물이 뭔지 모른다. 표 당장 벌으려고
나 만나러 온다는데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안 만나도 좋으니까 원주 배론묘지 가라. 그리고 나서 날 만나러 와라. 순서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이 춘천이고요. 그 원주에서 김시인을 보고 그 다음에 제천을 가서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용인 유세인가 잡혀 있어요. 이 후보 동선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유세 동선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춘천에서 배론을 갔다가 원주로 왔다가 제천을 가면 이게 동선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씀은 맞는데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원래 배론묘지 간다는 컨셉은 없었어요. 그냥 춘천, 원주, 제천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배론묘지를 집어넣으면서 거기 들리지 않으면 나 안 만나도 돼. 안 만나준다. 그리고 거기를 먼저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안 만나준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왜 저렇게 괴팍을 부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박이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시인의 이 통찰력은 함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진짜 시인이구나.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양반이 막 상소리, 박 후보에 대한 상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혼자서 씩씩거리고 이제 날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침에. 분을 못 참아서. 그 이제 우리가 술 먹고서 주사 부리는 사람 주사 깔아앉히려면 더 주사 부려버려요. 무통 막 벗고 배꼽 내놓고 싸운다고 하고 막 소주병 깨고 그러면 주사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 수법을 썼죠. 박 후보 문화특보한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제가 5분 동안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상하방인데 이편한 세상 상하방이에요. 그러니까 거실과 새끼 거실, 뭐 거실과 서재 사이가 저 전화하겠습니다 해놓고 유리문 뒤에 가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저 욕 잘하거든요. 정말 나중에 그 특보가 저한테 형 나한테 왜 그렇게 전화해서 나 봉변당해서 형 도대체 뭐야 하고 저한테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이제 상욕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관철을 시킨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자 전 선배라고 사실 몰라요. 학렬이 같다 그러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배론을 가야 되는 거고 그걸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배론 간다. 그런데 동선이 이러니까 춘천에서 출발하셔서 원주 들렸다가 배론 갔다가 용인 갑시다. 그래서 김자 시인님한테는 그거를 설득을 했고 후보 캠프에 대고서는 배론 넣어 안 넣으면은 이거 오늘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후보 캠프에는 배론을 넣었어요. 그래놓고 배론 넣었다라고 기자들한테 쫙 알린 거야. 그리고 그 성지 순례 그걸 한 거예요. 그 기본을. 이게 그림 중에 이게 좀 잘 못 나온 그림인데요. 이 눈 덮인 배론 성지 묘지를 그 눈밭 위를 그때 박 후보가 지팡이를 짚었어요. 그리고 저기 저 신부님이 그 묘지 총괄 관리 책임자야. 저 로만 칼라 검은 만토를 두른 신부님하고 검은 그 파카에 검은 그 패딩에 그 다음에 빨간 목도리를 하는 박 후보하고가 나란히 가는 그런 화면, 그런 그림이 도하 언론에 쫙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가톨릭 신도들 그때 수 엄청 많았고 영향력 강할 때입니다. 그분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녹아버린 거야. 가톨릭 아닌 사람들은 곤지암 성지 이름은 잘 들어봤어도 배론은 잘 모른다. 근데 배론이 굉장히 성지 1번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의 박해를 받았을 때 다 그 남한 관계로 도망 다니면서 그 신도 커뮤니티를 유지를 했다고요. 그 배론이 가톨릭 성지 1번이고 곤지암 성지는 이제 족보로 따지면 저 아래로 밀리는 거예요. 배론은 말하자면 양화진 목자른데 뭐 이런 데보다 더 그 만리동 목자른데 이런 데보다 더 높은데요. 거기가 성지 1번지예요. 대한민국 가톨릭 성지 1번지인데 그 미끌미끌거리는 그 눈길에 그것도 이제 그 지학순 묘지 있는 데는 또 계단도 있어요. 그것 다 지팡이 해서
신부님이랑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고 뭐 이 사진 이 동영상이 나가니까 가톨릭 신도들이 갑자기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친화감을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적개심이 누그러지는 사람에서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어림으로 야 그날 150만 표 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광경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려진 거는 예를 들어 그거 아니에요.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사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뉴스를 보고 아유 평생 고생하셨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내려놨다. 뭐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와. 근데 그 앞뒤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그 양반이 5년 독방입니다. 근데 5년 독방인데 우리가 독방에 넣어도 통방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뭐 이렇게 하면 미음, 뭐 이렇게 하면 비읍, 뭐 이런 것 제가 이제 다 까먹었는데 그 통방 뭐 이렇게 하면 뭐 리을 뭐 이런 통방 체계가 있어요. 신호 체계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뻗어나온 그 손이 옆방에서 뻗어나온 손이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기도 신호 체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둘이 얘기가 돼. 그 다음엔 이제 이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해갖고 모르스로 통방을 해요. 또 이 김지아 시인을 통방을 안 시키려고 서대문 형무소 독방에 넣어놓고 나서 위아래층과 자기 해당 층 3계층을 다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독방 생활을 한 분이에요. 아무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래서 그 안에서 정신병이 발작을 했다고요. 제가 저 양반 말하자면 이제 그 정신분열인데 제가 참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정신분열이 발작을 하면 폭력적인 이미지를 보게 돼요. 혹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미지인데 이 양반이 본 첫 이미지가 뭐냐면 천지사방에 꽃비가 내리는 거야. 꽃비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양반이 이제 5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악몽 시달리고 정신분열 완전히 일으키고 이제 망가져 간 거예요. 5년을. 망가져 가는 상태에서 11.6 전에 누가 찾아왔냐. 제가 그 김지아 시인의 들은 기억으로는 박선호 씨고 박흥주일 수도 있어요. 박선호 씨는 의정과장이고 박흥주는 뭐 기획실장쯤 돼요. 거물이에요. 아마 두 분 다 사형당했죠. 두 사람 다. 실제로 같이 김재규랑 모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의 총을 맞아서 숨이 헐떡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고 M16을 난사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수습하기 어려운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얘기가 16 난사해버리면 몸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걸레같이 변한 그 피에 절은 그 와이셔츠를 수습을 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이 11.6 전에 박선호인가 박흥준인데 저는 듣기로 박선호로 들었어요. 김지아 시인한테 듣기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온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안기부 지금 국정원에 이제 그때 안기부 무시무시할 때죠. 이제 핵심 실세 간부니까 이제 김지아 시인을 그 교도소 마당으로 끌어낸 거예요. 면회실이 아니라. 끌어내서 같이 교도소 마당에서 햇볕 쬐면서 산보를 하면서 이 김재규의 오른팔이 한 말이 뭐냐면 차지철이가 이제 그 부마 나고 막 이럴 때요. 부마 이런 데서 이제 시끄러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차지철이가 살생부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바쳤다. 그런데 차지철이가 만든 살생부에서 당신은 한 10번째쯤 있었다 리스트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리스트를 보다가 김지아 얘 이거 반골이야. 얘 1번으로 올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지아 사이에 대못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나 세상은 바뀔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언젠가 바뀌면 시인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시인님 모시고서 좀
좀 그 제대로 된 변화를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포섭이죠. 암시 포섭이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의 관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5년 동안 독방에 가둬서 자기의 정신병을 일으킨 사람이고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고 10번째쯤 들어있던 살생부를 제1번으로 살생부 리스트를 제1번으로 바꾼 원수인 거라. 자, 사실은 그게 깔려 있는 거 마음에. 그래서 제가 민감해져서 그날 쫓아 내려간 거. 저 양반 나한테 표현하지 않은 그 마음 무의식에는 그 박신혜들에 대한 그 지긋지긋함, 그 원한이 있을 텐데 저게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날 김지아 시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연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론성지에 보내주고 그건 뭐 정치공학적 해석이 아니고 이건 거의 시인으로서의 통찰이에요. 이 양반 시인으로서의 통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어떤 획을 걷는데 그 양반이 그 대선 그 마지막 국면에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원한을 갖고 있는 자기가 정말 굉장히 그 마음속 무의식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준 거야. 자기 온 인생 전체를 걸고 자기 이름 전체를 걸고 이름밖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이 윤을 만난 것도